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의 생생경제 오늘을 진행을 맡은 장희영입니다. 김성 PD가 뒤늦은 여름 휴가를 가을 찬바람에 떠나버려서요.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다소 좀 미흡하더라도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냥 김성 PD 일주일간 그리워한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정부가 8.15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요.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소식 일부 생생 인터뷰에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경제 탑뉴스 다루겠고요. 또 대부업체 관련된 소식들 여러 우려하는 사항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2부 생생 인터뷰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생생 장바구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김우성의 생생경제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오늘의 주요 경제 이슈를 파헤칩니다. 생생 인터뷰, 그 첫 번째 인터뷰 출발해 볼까 하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지난 8월 25일 정부가 가계부채관리 대책으로 공공택지 공급을 줄이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8.25 대책 이후에 오히려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공급과 가격, 경제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죠. 주택 공급량이 줄어들면 집값이 상승할 거다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몰린다는 건데요. 8.25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실제로 어떤지, 그리고 정말로 향후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지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규정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공급 축소를 하겠다 결과적으로 8.25 대책이 이제 이렇게 나와버렸는데요. 그 대책 이후에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더 끌어오르고 있다라는 소식 자꾸 들립니다. 실제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주택 거래문이나 인기 지역 중심으로 한 분양을 좀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청약 관심자 움직임은 좀 뚜렷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계부채 관리 대책으로서 주택시장의 공급량이라던가 가격 동향이 워낙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적정량 이상 너무 많은 주택이 공급돼서 시장이 좀 불안정해질 수 있다. 그리고 관련된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라던가 이자 상환 이런 부분들이 가계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지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과잉 공급 주택을 좀 관리하겠다라는 대책이 이번에 이례적으로 좀 포함이 된 것인데요. 네. 특히나 상대적으로 다른 지방보다는 공급량이 많지 않았고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최근까지 강세를 띠고 있는 서울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신규 분양 상품이나 또 재건축 추진 단지에 대한 문의가 좀 활발히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최근에 특히나 강남권 재건축 일반 분양에서 청약 수요가 몰리면서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공급 물량 조절 발표가 나오자마자 오히려 이제 공급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가격이 좀 더 불안정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움직임이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좀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정부가 이번 대책을 어떻게 발표할까 이렇게 투자를 하려다가 기다렸던 분들도 대책 나오자마자 오히려 이제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몰리는 분위기가 포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공급 부분이 공급이 줄어들면 집값이 오를 거다라는 심리도 물론 있겠지만 이런 과열 현상이 2014년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의 학습 효과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런 분석들을 보실 때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이렇게 과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원인이요? 네, 근본적으로는 지금 저금리 유동성 장세 때문에 분양시장 중에서도 분양이나 재건축 같은 상품으로 여유자금이 계속 몰리던 상황이었었는데 네네. 일부 투자하시는 분들 또 실거주하셔야 되는 소비자분들이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내년부터 입주가 혹시 늘어나면 시장이 둔화될 수도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자 하는 입장이었다가 주택 공급을 이제 좀 줄여나가겠다라는 관리 방안이 나오면서는 공급 과잉과 그에 따른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
우려를 가지고 계시던 것들을 조금 이렇게 덜어내는 모습이라고 봐야 될까요? 우려감이 일시적으로 좀 중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히 공공택지 분양을 기다리시던 청약저축통장 가입자들, 무주택자분들은 이후에 또 공급이 더 줄어들면 주택 마련이 어려워질까봐 고민을 하고 계시고 단기간 집값이 좀 많이 올라서 내년 이후부터 입주가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고 나서 집을 마련해야지 하고 기다리시던 분들도 이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서둘러 주택 마련에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저울질을 다시 시작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 가계부채 대책으로서 발표된 주택 공급 조절 방안은 이게 필요량 이하로 주택 공급을 뭐 급감시키겠다라는 것보다는 이미 주택이 좀 과잉 공급된 상황에서 부작용이 우려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들 이후에 시장이 더 급격하게 뭐 경착륙하는 것을 좀 막고자 하는 가계부채 증가에도 또 관리를 하고자 하는 연착륙 대책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주택 공급 감소로 인해서 집값이 다시 또 급등할 수 있다라던가 아니면 주택시장을 부양하는 대책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해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내년과 후년 단기간 또 2017년, 18년에 입주량이 연간 거의 40만 채 가까운 아파트씩이 예정돼 있고 아파트 외에도 연립다세대 같은 비아파트 공급 물량이 적지 않게 지금 계속 지어지고 있는 데다가 정부 LH가 관리하는 공공택지나 아파트 분양 외에도 지자체들이 관여하는 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재건축 재개발 물량들이 적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후에 늘어날 입주 예정 물량을 감안해서 다 같이 생각해 보시면 주택 공급의 감소, 그에 따른 주택 부족, 또 집값 상승 우려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시고 좀 성급한 판단을 하실 때는 아니지 않나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대책도 생각보다 약하게 나온 거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또 확 몰려서 이렇게 열기가 뜨거워지는 것도 조금 우려하는 것이 맞다라는 분석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분석이나 평가가 나오는 것 자체가 계속 그 나오는 비판 중에 하나 빠지지 않는 것이 분양권 전매 제한이 이번에 빠졌다. 그리고 중도금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도 빠졌다. 여러 가지로 규제가 조금 약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번 그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성공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평가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그 정도의 문제도 확실히 그냥 뭐 비켜갈 수 없는 비판 중에 하나인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가계부채 총량 규제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LTV나 DTI를 조절하는 부분이라던가 어쨌든 부동산 시장에서는 투기성 수요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의 연장이나 뭐 재당첨 제한의 부활이나 이런 조치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가 강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거의 다 포함되지 않고 좀 약한 대책으로 나오면서 규제에 따른 시장의 둔화나 수요 위축을 우려하던 심리가 수그러들면서 일시적으로 좀 과열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대책 내용에서 보면 가계부채의 중요성을 어쨌든 인지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지속될 경우에 직접적인 분양권 규제나 집단대출 규제 같은 것도 좀 더 추진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규제를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또 너무 무리하게 뭐 대출을 이용해서 투자에 나서선다던가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한 판단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 애매한 상황이 됐어요. 정말 이렇게 여윳돈이 물론 있는 분들, 여윳돈이 있다는 것만으로 사실 좀 부럽긴 합니다만 있는 분들이 투자하려고 했을 때 2017년까지 그 물량은 걱정하다가 또 이번 대책으로 좀 마음을 놓으려고 했는데 또 우리 전문가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큰 그림에서 걱정은 또 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대책으로 좀 미분양이 많은 일부 그 지방 부동산 시장은 대출 심사 강화로 좀 위축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사업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투자는 지금 이미 이렇게 열기가 뜨거워지는 것만큼 더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고질적인 그 문제 중에 하나였던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더 심각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가 볼 때도 이 양극화 부분은 좀 당분간 풀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시장에 대한 판단이 이렇게 엇갈리고 규제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네. 아무래도 황금성이 좋고 투자성이 확실한 인기 지역이나 유망한 상품 쪽으로 자금 쏠림은 나타날 수밖에 없어서 좀 투자성이 좋은 분양시장이라던가 뭐 재건축이 확실한 시장 이런 주택상품 쪽으로의 자금 쏠림은 나타나면서 양극화는 심화될 것 같습니다. 9월, 10월만 해도 네. 서울 수도권의 분양 계획이 많은데 이 중에서 또 미분양 지역으로 꼽혀있는 경기도에서의 분양 계획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지역들에 정부가 미분양 지역으로서의 관리 계획도 요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 승인이라던가 사업 확정 부분에서 또 어떤 추가적인 제재나 조치가 들어갈 수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분양 계획을 살펴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 주의 깊게 정부나 아니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처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청약 계획이든 주택 구입 계획이든 확정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진 선택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럼 이번 결과로 이제 모든 정부의 발표가 끝났다라고 하면서 나름 또 역사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또 하나 지금 또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워낙 이번 그 정부 발표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이나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 거다. 결국은 또 한 번의 카드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또 예측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뉴스를 보니까 또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분양시장 과열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비해서 관계 부처 간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갖추겠다라고 이제 밝히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하나의 카드를 내놓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다시 또 한 번의 카드가 나온다면 어떤 대책이 조금 보완돼야 되겠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내년 이후에 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시장의 경착륙이 굉장히 좀 풀어야 될 숙제라고 보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장기적인 공급 조절 카드나 뭐 이런 연착륙 대책이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쪽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이 좀 다른 해석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지금 서울 수도권의 상대적인 과열에 비해서 또 지방은 일부 분양을 빼고는 굉장히 거래량이라든가 초기 계약률이라든가 미분양 지표 같은 것들이 안 좋아지고 있는 사인을 시장에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온도차를 고려한 공급이든 뭐 수요 억제든 대책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입주 시장 중심으로는 입주를 준비하고 계신 분양을 받으신 분들 또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이 금리 변화나 이런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좀 손해를 보시거나 자산가치 하락을 겪지 않으시도록 좀 상세한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소비자분들은 어쨌든 신중하게 지역별 공급량 같은 걸 잘 파악하시면서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도 좀 예의주시하시면서 좀 섣부른 판단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하나 가지고 단편적으로 그래서 지금 집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질문이 가장 우무인데 짧게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고 고민하자 이런 걸까요? 예, 저는 뭐 주택 구매 의사가 없으시던 분들까지 이번 대책을 뭔가 공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 우려로 생각해서 뭐 갑자기 대출을 활용해서 투자나 구매에 나서시는 거는 좀 섣부른 판단이실 것 같고요. 또 지역별로 지금 일부 잘 되는 시장을 제외하여서 조정되고 있는 시장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화랑 국면으로 보기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좀 더 지켜보고요.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또 필요한 이야기 다음에 다시 한번 초청해서 얘기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탐구 생활. 네, 경제 탐구 생활입니다. 한일 관계 악화 등으로 중단이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첫 진행하다 보니까 종이를 한 장을 바꿔들었네요. 다시 경제탐구생활 시작하겠습니다. 자, 경제탐구생활은 어려운 경제를 쉽게 공감하면서 선물도 받아가는 코너인데요. 정답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데몸 A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 보내드리고요. 또 2016년 매주 목요일 응답하는 여행 스케치의 가로수길 콘서트 나무야 공연 티켓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도심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도 드립니다. 정답 보내주실 때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되는데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또 스마트폰 앱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퀴즈 내겠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 5글자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지난해 2월에 만료된 이것 협정을 1년 6개월 만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이것은 서로 다른 국가 간의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교환하는 외환 거래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이것 무엇일까요? 한일 양국은 2001년 7월 이것 협정 이후에 약 14년 동안 유지하다가 지난해 한일 관계 악화 등으로 중단이 됐었습니다. 이번 협정 논의는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우리 정부가 먼저 일본에 제안을 해서 이뤄졌는데요. 이것은 두 나라가 자국 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요. 어느 한쪽에 외환 위기가 발생하면 상대국이 외화를 즉각 융통해 줌으로써 유동성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호주와 중국,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렇게 5나라와 이것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는 거래, 통화를 교환하는 거래 무엇이라고 할까요?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겠습니다. 네, 생생경제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경제 1부는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생생경제 2부 경제 톱 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하반기 주택시장이 다소 둔화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이 더 심각하다는데요. 주택시장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금융회사들의 2분기 제조업 대출 증가폭도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둔화됐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전기료 분납을 허용하지 않아서 논란이 컸는데 허용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경제 탑 뉴스 이데일리 권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권소영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반기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요? 네, 설문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요. 네. 한국은행이 전국 주택시장 전문가 94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을 조사했더니 주택시장이 둔화할 것이다 라는 답이 43.9%였습니다. 반면에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13.6%에 불과했는데요. 그래도 수도권은 상반기와 비슷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75.9%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반면에 지방의 경우에는 둔화할 것이다라는 답이 67.4%로 더 많았는데요. 지방 중에서도 제주권이나 강원권에서는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높았고요. 반면에 대구, 경북권, 그리고 충청권, 호남권은 하락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 조선과 같이 주력 산업이 구조조정되고 있는 동남권의 경우에는 지역 내에서 좀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울산과 경남은 하락 전망이 높았고 부산은 상승 전망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또 수도권 재건축 주택시장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응답이 68.4%로 많았고요. 강남 재건축 주택의 경우 일단 주거 환경이 우수하다는 점, 그리고 재건축 주택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 제도가 유예 중이다라는 점도 이 투자 수요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의 근거로 지지됐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가 일부에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8.25 주택 대책에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서 지방과 수도권 양극화에 대한 우려를 조금 걱정을 했는데요. 금융당국도 이 부분을 인지는 하기는 했나 봐요.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다고요? 네, 이 금융당국이 지난 25일에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잖아요. 주택 공급 물량을 줄이자라는 내용이 핵심이었는데요. 네. 그 이후에 오히려 이 부동산 시장이 좀 더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니까 이제 경고에 나선 겁니다.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금융개혁추진위원회가 열렸는데 여기에 참석한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오히려 주택 공급 과잉을 걱정해야 할 시기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지난해 분양 물량이 역대 최대였고 또 밀어내기식 분양이 있었기 때문에 공급 과잉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공급 과잉이 지속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지난 2012년과 같이 입주 거부 같은 이 분쟁이 발생하고 또 가계부채 건전성이 좀 낮아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를 했는데요. 지난 2011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하락하면서 입주 거부 사태가 벌어지고 또 중도금 대출 연체율도 3%로 치솟기도 했었습니다. 네. 일단은 주택 공급 과잉이 아직도 걱정할 때다라고 일단 이번 부동산 대책을 좀 옹호하는 듯한 이야기도 숨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양극화에 대한 우려는 함께 공감을 좀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 들어볼까요? 금리를 낮추는 것이 실물 경제로 돈이 좀 돌고 결국 성장 엔진을 가동하기 위해서인데 2분기를 보니까 금리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요?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산업별 대출을 보니까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예금 취급 기간의 산업별 대출 잔액이 3월 말보다 11조 6천억 원, 그러니까 1.2% 늘었는데요. 네. 이 2분기 증가액은 올해 1분기에 비해서 4조 1천억 원 줄어든 것이고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7천억 원 축소된 겁니다. 업종별로 보면 이 제조업 대출 잔액이 1조 2천억 원 늘었는데 이것도 보면 1분기에 비해서는 4분의 1 토막 수준이고요. 작년 2분기와 비교해도 1조 5천억 원 감소한 겁니다. 특히 조선업과 관련한 대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금 조선업을 중심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불실채권에 대한 우려가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대출 심사를 강화한 역량 이것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이 서비스업 대출 잔액은 2분기에 비해서 10조 2천억 원, 그러니까 1.9% 증가했습니다. 증가 규모는 올해 1분기보다 약간 축소되긴 했는데 작년 2분기보다는 확대됐습니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부동산업 대출이 3.7% 늘었고요. 도소매와 숙박 음식점, 그러니까 대표적인 자영업자들이 이제 하는 업종인데 네. 여기에 대한 대출 잔액은 2.3% 증가했습니다. 결국 금리를 내리면 이 돈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가서 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예를 들어 설비 투자라든가 아니면 연구개발 그렇죠. 이런 데 사용이 돼야 이제 그게 다시 또 돌고 돌아서 성장 엔진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 이보다는 지금 돈이 단기 투자 수요가 많은 부동산이나 한편으로는 또 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도소매 그리고 음식 숙박업 이런 자영업 대출로 좀 쏠림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인 겁니다. 네,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책을 내놓는 건데 그 대책이 원래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고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또 다른 문제점이 하나 있었죠. 전기료 폭탄 문제를 올여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분납 허용하는 문제에 관해서 아파트 주민들은 또 분납을 허용하지 않겠다. 시스템이 어렵다. 이래서 말이 많았었습니다. 다시 허용해주기로 또 얘기가 나왔네요. 네, 이게 워낙 누진제 관련해서 지금 비난율이 높으니까 네. 한전이 이제 7월부터 9월 전기요금이 10만 원 이상이거나 6월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경우에 요금의 50%를 먼저 내도록 하고 나머지 금액은 3개월에 걸쳐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부담을 줄여주겠다. 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가 이 세대별로 전기요금을 자체적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한전이 이런 분납 제도를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이제 한전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개별 세대도 분납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래서 한전은 가장 빠른 납기일인 9월 5일부터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들도 분납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5일에 요금을 내는 세대는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요금을 사용한 가구인데요. 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는 우선 관리사무소에 분납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관리사무소는 세대별 분납 수요를 일단 파악을 해서 한전에 납기일 전까지 분납 여부를 통보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소식 듣고 사실 좀 웃었어요. 기술적으로 이게 어려워서 아파트는 제외했다 이랬다가 다시 또 해주겠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뭐 좋게 해결해서 다행입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걸 처음부터 좀 잘 미리 좀 대비를 해가지고 기술적인 문제를 없게 하고 발표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만능 통장으로 불렸던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어렵네요. ISA. 수익률을 보고 계좌 이동을 하고는 있는데 이 수익률 공시에 또 오류가 있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ISA 만능투자 인기를 네. 좀 많이 끌었었죠. 이 수익률을 비교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바로 ISA 다모아라는 사이트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이 다모아에서 은행 4곳 그리고 증권사 15곳 이렇게 해서 총 19개의 금융사가 공시한 일인형 ISA 모델 포트폴리오 150개의 수익률을 일제히 점검을 해보니까 25개의 수익률이 실제보다 높았고 22개는 낮게 산출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수익률을 높게 공시하는 금융사도 있고 또 낮게 잡은 회사도 있으니까 이 고의로 수익률을 부풀렸다기보다는 수익률 산정 기준을 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다라는 분석이 높은데요. 금융사들이 주로 펀드 같은 이제 모델 포트폴리오 내에서 운용하는 금융상품을 편입하거나 제외할 때 이 기준 시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협회가 제시한 기준과 좀 다르게 잡아서 수익률을 개선하는 바람에 수익률 오류를 낸 겁니다. 이번 조사는 최근에 IBK 기업은행의 모델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사실보다 높게 공시된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일제히 실시한 건데요. 금태협은 30일 금융사들이 수정한 수익률을 정상 공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오늘 권소영 기자가 뽑은 경제 탑 뉴스 중에도 탑 뉴스 어떤 겁니까? 이 제조업 대출 둔화를 들 수 있겠는데요. 네. 돈이 흘러가야 할 곳으로 가지 않고 부동산업이나 도소매업으로 과도하게 흘러간다면 당초 기대했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금융과 관련된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네. 금융당국이 좀 더 면밀하게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융당국에서 들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권소영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김우성의 생생경제 오늘은 장희영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생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가끔 TV나 인터넷 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30분의 대출, 한 달은 이자가 공짜 이런 광고 문구 많이 보셨을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대출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게다가 세상에는 공짜가 없죠. 가계부채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연일 오르고 있습니다. 생생경제에서도 관련 내용들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주 전해드렸었는데요. 풍선효과 들었던 기억 나십니까? 결국은 제1금융권이라고 불리는 은행 문턱도 높아지고 제2금융권 문턱마저 높아지니까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분들이 이제 점차 늘고 있는데요. 당연히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돈이 필요한데 그냥 가만히 돈 안 빌리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부업체 이용 시 주의해야 될 부분, 그리고 자세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남희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부업, 많은 분들이 좀 손쉽게 급전 좀 빌리고 돈을 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손을 좀 내미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또 광고 보면은 좀 안전해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게 당연히 위험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예. 이제 경기도 침체하고 그래서 네. 서민들이 이제 대부업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 이제 기존 금융권과에 비교해서 좀 번거롭지 않은 부분과 하는 그런 간편함, 편의성 때문에 이용하는 그 계층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부업을 이용한 그 자체가 만들어내는 신용도를 하락시키는 그런 평가를 받는다든지 네. 아니면 이용만 해도 신용 등급 하락이나 그 불이익에 대한 평가를 본인도 모르게 이제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은 대부분 그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이제 이용자들이 향후에 많은 어떤 손실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냐 하는 거죠. 네. 그 손실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대출을 받게 되면, 예. 이제 다른 업권, 예를 든다면 은행이라든지 네네. 저축은행이라든지 카드 캐피탈, 이런 데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 이 대출 받은 그 경력 때문에 네. 어떤 대출을 못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래요? 또 하나는 신용평가를 낮게 평가를 해서 이율을 높게 불러서 높은 이자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등등의 어떤 불편함, 또 손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광고에 안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꼭 좀 참고 좀 하셔야겠네요. 네. 근데 광고 중에 가장 또 이렇게 솔깃한 것들이
30일은 이자 면제해준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일단 심리적으로 나는 계속 쓸 거 아니고 딱 30일만 써야지 이런 분들이 전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서 또 주의해야 될 점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그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30일 이자 면제라는 그 마케팅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네. 이 30일의 이자 면제 그 어떤 마케팅의 주목적은 신규 고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고객에 적용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용받는 것처럼 잘못 이해하거나 네. 또한 30일 무이자 후 상환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 등 이용자들이 지금 불만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부업체는 영업 기반 확대를 목적으로 해서 이자 면제 마케팅을 활용해 오고 있고요. 네. 또한 이를 이용한 선의의 이용자들은 더더욱 다른 금융권 이용이 어려워지는 그러한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 30일 그냥 딱 30일 무이자로 써야지 하고 제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네네. 만약에 제가 한번 30일 공짜로 빌려 써봐야지 하고 빌리게 되면 대부업체를 제가 썼다라는 기록이 남으면서 결국은 제1금융권에서 그로 인해서 대출을 못 받게 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네요. 네, 못 받게 된다든지 아니면 그 신용도가 떨어져가지고 그 높은 이자율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거절하는 사태도 많이 있죠.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이제 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 많은 은행들이 이제 이러한 불이익을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환 능력이 부실할 것이다라는 예상 때문에 어떤 대출을 안 해준다든지 아니면 과도하게 높은 이자를 요구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네. 이런 대부업체 이용도 그런 점에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상당히 특히나 저 같은 여성들은 요즘에 또 여성 우대 막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남편 네네. 몰래 막 이런 거 비밀 네네. 보장해드려요. 막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은 저걸 정말 웃으면서 봐야 되는지 저 부분에서 좀 심각하게 짚어줘야 될 부분이 있는지 싶기도 한데 얼핏 들으면 네네. 대부업체를 잘못해서 그냥 섣불리 손을 댔다가 계속 또 대부업체만 이용해야 되는 악순환 무슨 노예계약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신용등급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업체의 그 대출 정보가 이제 다른 업권하고 다른 그 금융권하고 공유가 되면서 이제 대부업을 이용할수록 상대적으로 더더욱 신용도가 떨어져서 과거와는 다르게 타업권, 즉 뭐 아까 말씀드린 은행, 네네. 카드, 저축은행, 캐피탈 이런 데서 대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대부업체를 또 그 사람들은 계속 거기만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말씀하신 개인 신용 관리나 신용 등급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한 뭐 특히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생활 초기에 해당되는 그렇죠. 청년층의 경우에는 더더욱 신용등급의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대학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보면 걱정되는 게 이제 맨날 등록금 시즌 오잖아요. 물론 네네. 학교 다닐 때는 학자금 대출이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만 네. 사회 초년에 경험 없는 친구들이 이런 거 100만 원, 200만 원 소액을 하면 대출 받아볼까 이제 이런 고민하는 친구들이 좀 잘 들었으면 되게 좋겠다. 네네. 이런 생각도 들기는 드는데 네네. 만약에 1금융권, 2금융권이 안 돼서 대부업체를 썼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대부업체밖에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그럼 계속 대부업체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안 좋은 점이라 그럴까요? 주의해야 될 점이라 그럴까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1, 2금융권보다 이제 훨씬 높은 법정 금리를 받는 그 대부업을 사용하고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 네. 그러한 상황도 문제지만요. 자꾸 이제 그러한 상황이 노출될수록 불법 대부업체에 노출될 수도 그렇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불법 대출을 받게 되면서 또 불법적인 추심을 당한다든지 하는 그런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까지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게 된다는 점에서는 네. 이러한 부분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여성들이나 젊은 층, 특히 대학생들도 이런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막연히 대부업체가 나빠라고 하기에는 제1금융권, 제2금융권에서 못 받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해결해줘야 되는 게 사실 그 관계 당국이나 감독 당국 아니겠습니까? 감독 당국은 이제 이런 부분을 감독도 해줘야 되고 또 관련된 사람들에게 조금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고요. 네. 이런 부분들 실제로 관계 당국이나 감독 당국에서 어떤 보완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 당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서민 금융 대책이라 해서 이제 여러 대책을 내놓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서민 금융 소비자들이 이제 금융 소비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그 보이지 않는 어떤 이러한 차별 구조라든지 아니면 높은 벽,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제거해 줄 필요가 있고요. 또한 그런 점에서 이런 지금 대부업체를 이용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좀 개선화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네. 이런 대부업체 이용 시 다른 금융권의 대출 평가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모순들을 실태 조사를 통해서 제도의 개선이 좀 모색돼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만 보면 일단 정부가 대부업체에는 금융기관의 지위는 부여해주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가 좀 과도하게 물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책이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제 불법 사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부업이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서민층들이 선의적으로 이용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서 이러한 차별받는 대출 구조라든지 아니면 불법 업체로부터의 피해 등을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책이 시급히 좀 마련될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이용자에 대한 어떤 소비자 보호나 또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불법 사채의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들을수록 딱히 답은 없고 좀 답답한 이야기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매번 이게 좀 그래도 나아지고 있다라는 걸 느끼는 정도의 변화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 장바구니. 생생하고 싱싱한 한 주간의 먹거리 경제, 장바구니 물가도 알아보고 알짜 정보도 얻어가는 코너입니다. 가장 맛있고 싼 제철 식품 무엇인지 한 주간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생생한 물가 정보를 살펴보는 시간, 장바구니 생생물가인데요. 자, 오늘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시아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시아입니다. 네, 날씨가 갑자기 바뀌어서요. 또 이번 주에는 날씨와 무슨 장바구니 경제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네. 이번 주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품목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번 주말 새에 날씨가 갑자기 싹 풀렸는데요. 네. 이 바뀐 날씨에 농산물이 영향을 받으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 무더위 영향이 조금 남아있어요. 먼저 이번 주는 다다기 오이와 꽈리고추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다다기 오이는 출하 지역이 충청지방에서 강원지방으로 교체되는 시기를 맞아서 공급량은 좀 감소한 반면에요. 그간 무더위 영향으로 냉국용 부재료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가격은 좀 상승세를 아직 보이고 있고요. 이 꽈리고추의 경우에는 평창과 당진 지역에서 출하가 한정되는 바람에 공급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학교 개학으로 인해서 이 급식업체 납품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조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오르는 얘기만 들으니까 좀 그런데요. 가격 좀 내리면서 좀 기쁜 소식은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번 주 내림세인 품목들도 있는데요. 고구마와 명태가 있습니다. 고구마는 여주 고구마가 참 유명하죠. 이 핵고구마가 출하되는 지역이 남부에서 논산이나 여주 등의 중부까지 확대가 되면서 출하 공급량은 증가를 했고요. 덕분에 가격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명태는 정부에서 공급 물량을 관리하고 있는 대표적인 품목입니다. 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이번에도 정부 비축 물량이 집중 공급되면서 가격은 약간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고구마 좀 많이 사 먹어야겠네요. 네. 마트 가보니까요. 제가 수박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수박값이 껑충 뛰었대요. 네, 많이 놀라셨죠. 네. 소비자분들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 수박 가격이 좀 이례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너무나도 무더웠던 이번 여름 이 폭염 때문에 출하 면적이 줄고 작황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 출하량이 전년보다 2% 정도 감소를 했고요. 이 때문에 전년 동월 한 개에 17,000원대였던 소매 가격이 이번 주에는 27,000원 선까지 치솟았습니다. 거의 3만 원이네요. 너무 오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부터 무더위는 많이 가시고 네. 또 동시에 그간 높았던 가격 때문에 수요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수박 가격도 약보합수로 좀 안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긴 또 수박이 여름 과일이니까요. 그렇죠. 네, 먼저 가을 되면 또 오르는 것도 당연할 수도 있겠습니다. 곧 추석이에요. 한 달 더 이제 추석이 추석이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예. 네. 매년 추석 때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추석 물가 동향 자료 발표하시잖아요. 네네, 이번 그렇습니다. 추석 동향은 좀 어떤가요?
네, 이번 추석은 9월 15일이잖아요. 네. 앞으로 2주가 살짝 더 남았는데 저희 AT에서 지난주에 공지해드린 대로 목요일에 1차 가격 동향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 전국 17개 지역의 전통시장 16개와 대형 유통업체 2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추석 차례상에 올라가는 28개 성수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 전통시장에서는 22만 3천 원, 또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31만 6천 원 선에 성수품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 어떤 결과예요? 네, 전년에는 약 20만 8천 원 선이었던 가격인데요. 이 전통시장 기준으로 7.2% 정도 상승한 수치입니다. 네. 품목별로 보면은 쇠고기의 경우 한우 사육 두수가 감소해서 지난해보다 가격이 상승한 것이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고요. 또 8월 하순까지 계속된 폭염으로 인해서 배추나 시금치 등 주요 채소류가 녹거나 또 탔어요. 그래서 그 바람에 출하량은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한 것이죠. 이런저런 사유들로 인해서 전체적인 비용에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석 상차림에 들어가는 이렇게 그 재료들 보면은 쇠고기가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또 워낙 고가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쇠고기 값이 조금만 올라도 전체 가격에 이제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쌀, 두부 이런 것들은 좀 가격이 내려간 것도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쌀이나 두부뿐만 아니라 계란 등의 이런 품목들은 전반적인 공급량이 좀 충분하기 때문에 전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특히 이런 큰 명절을 앞두고는 항상 정부에서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소비자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주요 성수품 가격의 급등이나 또 급락을 막기 위해서 비축되어 있는 농수축산물 공급하기도 하고요. 직거래 장터나 특판장을 많이 운영하면서 원활한 구매 활동에 좀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직거래나 특판장은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디서 어떻게 이용하지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몇 군데만 좀 소개해 주시죠. 어디 위치해 있는지. 네, 우선 농협중앙회의 지역 본부마다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를 운영을 합니다. 전국 총 25개소에서 8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이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위주로 시중보다 10에서 30% 정도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이고요. 또 과천 경마공원에서도 직거래 장터가 열립니다. 매년 큰 장터가 열리는 곳 중 하나인데요. 이번에는 9월 7일부터 또 9월 8일까지 바로마켓 추석맞이 팔도 농산물 대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이 다른 직거래 장터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아직 그 추석까지 시일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날짜가 미정인 것들이 많습니다. 이 정확한 정보가 나오는 대로 이 추석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농협중앙회 지역 본부마다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데 가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 총 25개소가 있고 또 과천 경마공원에 있고 정확한 정보 나오는 대로 저희 생생경제에서 또 알려주시죠. 인터넷 자꾸 들어가서 보는 것보다요. 네. 보다 자세한 추석 성수품 자료나 품목별 가격 등의 자료는 농수산물 유통 정보 사이트에 가시면 다운로드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주소 알려드리면 이거 어렵긴 한데요. www.kamis.co.or.kr입니다. 어려우니까요. 그냥 우리 김시아 대리님께서 알려주세요. 계속 새로운 거 생길 때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넥스트 스파크 한국자동차 산업협회 기준 2016 상반기 경차 판매 1위.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혜택. 스파크를 구매하는 선착순 5,000분께 100만 원 할인. 지금은 스파크 전성시대. 60개월 할부 이용 조건, 이자율 4.9%,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8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이 여름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네! 시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행복할 수 있도록 시작했던 그 마음 그대로 동탄 이신도시 경산 임담 울산 송정에서 짓습니다. 호반에 변치 않는 첫 마음을 만나세요. 지은이 호반건설. 카트하면 마트보다 골프를 떠올리시는 그분께, 갤러리 하면 전시회보다 골프를 떠올리시는 그분께 골프문화 상품권을 선물하세요. 받는 분이 골퍼라면 골프문화 상품권, 골프장, 골프용품, 레저 서비스까지 지금 골프문화 상품권을 검색해보세요. 여름도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슬로우.
좋은 커피는 아이스로 즐길 때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느린 카페, 카누. 네, YTN 생생경제. 오늘은 김우성 PD 대신 제 이름 말해야 되는 거죠? 장희영이 진행을 했습니다. 저 어색하네요. 처음에 저희가 그 탐구 생활에서 냈던 퀴즈 정답자 맞추신 분들 제가 발표해 드릴 텐데요. 야, 생생경제 인기가 원래 이렇게 좋아요? 저에 대한, 저희 제작진들이 그냥 저 기분 좋으라고 올려주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올라왔다 그러네요. 저 좀 자랑해도 되죠? 첫 진행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일주일만 합니다. 목소리 좋으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새롭습니다. 이것도 역시 새롭다는 건 항상, 네, 좋죠. 설레고요. 네, 문자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제 목소리 칭찬해주신 분께 선물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선물을 드려야 돼서요. 자, 오늘 여행 스케치 공연 티켓 받으실 분입니다. 0448님, 통화 스와프 정답 정해주셨습니다. 통화. 제가 아까 교환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강조를 해드렸어요. 네, 스와프죠. 통화 스와프가 오늘의 정답이었고요. 0448님은 지인이 워터파크 당첨됐다고 자랑해서 저도 도전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워터파크 대신 여행 스케치 공연 티켓 보내드리겠습니다. 멋지게 공연 관람하시고요. 6523님도 통화 스와프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나, 버스 기사님이시래요. 신호 대기 중에 보냅니다. 아유, 다행이네. 저 지금 운전 중에 보내시면 안 된다고 그러시려고 그랬는데, 버스에서 YTN 생생경제 들으시는군요. 또 많은 분들 저희 라디오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6523 버스 기사님께는 저희가 생수 한 박스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생경제 오늘도 포스코와 함께 했는데요. 상생을 위한 생생경제. 저는 내일 또 3시 10분에 김성 PD 대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미흡한 게 많았는데요. 좀 잘 봐주시고요. 내일부터는 실수 많이 줄이고 완벽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장희영이었고요. 이어지는 굿머니 굿라이프도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